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뭐 할 거냐면은 사회복사 1급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험 합격을 위한 전략에 관한 얘기 잠깐만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합격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합격하는 전략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의 합격 수기를 많이 봅니다. 많이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합격을 하셨던 분인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6개월 동안 하루 10시간씩을 공부하셨대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서 시험 전까지 하루 10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일상.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현장에, 사회복사 실천 현장에 계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10시간을 하루에 투자해서 공부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버겁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이제 수험생들이 그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다는 건 사실 힘들어요. 저도 노량진에서 이제 공무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공부만 해서 이제 공무원이 되기 위한 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10시간 공부하기가 힘든데, 그죠? 자, 또 어떤 케이스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두 달 정도 하루 4~5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다. 또 더 나가서 이런 분들도 있죠.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갔는데도 합격을 했다. 그렇죠.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어떤 분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정을 많이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죠, 굉장히. 적은 시간과 적은 노력만 갖고서도 이제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잠깐만 보자고요. 우리가 1급 시험은 합격을 위한 기준이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총점 조건이고 두 번째가 과락 조건이에요. 과락이라고 하는 것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과락은 뭐라 그랬나요? 그렇죠. 과목별 낙방입니다, 이게. 근데 1급 시험은 특이하게 이 사회복지 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이 과목 규정을 참 특이하게 잡고 있죠. 그러니까 과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조사로 이게 과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구성이 사회복지 기초, 이게 과목 이름이에요. 이게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 실천론이 아니고 과목 이름이 사회복지 그냥 실천이에요.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이제 세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이게 과목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 기초 안에 어떻게 죄송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사론, 그 다음에 실천론이 아니고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인데, 이 안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론, 그 다음에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리고 정책 안에 이제 정책론, 행정론, 법제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명칭이 되게 중요한데, 얘를 과목이라고 하고 시험을 보실 때는 과목이라고 명칭을 주자. 법상에 사회복지 사업법에는 과목이라고 되어 있고, 시험을 보실 때는 얘를 교시라 해요. 교시. 1교시, 2교시, 3교시.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 얘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 이해가 되시죠?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은 과락제도를 갖고 있잖아요. 과락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별 낙방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과락을 어떻게 산출하냐면은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든지 똑같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상대평가 시험이 있고 절대평가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 시험에 대한 그 과락 조건은 다 똑같은데 어떻게 잡냐면 100분위 기준 40점 미만, 40점 미만, 그러니까 40점은 포함이 안 되고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과목별로. 자, 보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기초를 합해서 25문제, 25문제죠. 다 25문제, 25문제, 전부 다 25문제입니다. 그러면 인행사 시험 토탈 50문제, 얘는 75문제, 얘 75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재밌는 게, 자, 과락 조건이 나오려면은 이것을 과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두 개를 합해서 과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행사하고 사회복지 조사는 합해서 50점인데 과락이 되려면 100 곱하기 40을 하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개 미만. 20개 미만이니까 어떻게 되죠? 19개. 19개 맞으면 낙방이에요. 과락이에요. 근데 19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조사론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얘를 빵점 맞았어요. 빵점 맞았어. 그리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5점 틀렸어요. 6점 틀렸어. 6개를 틀렸어. 그래서 19점 맞은 거야. 과락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5개 틀렸어. 20점 맞은 거야. 과락이 아니에요. 그럼 과락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영역별로 빵점이 나와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과락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가 빵점이 나와줘도, 과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년에 한 3만 명 정도 시험 봐요. 한 2만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시험 보는데 과락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과락이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과락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영역이 있는데, 두 번째 영역에서 실천론 만만하니까, 그래, 지역사회 복지론을 빵점 맞았어요. 빵점 맞고, 자, 75점에서 과락 조건이 나오려면 75 곱하기 100분의 40이니까 3, 4, 10, 30점 맞으면 되죠. 그러니까 실천론 쉬우니까 20점, 실천 기술론 조금 어려우니까 10점.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 빵점 맞았어요. 그래도 과락이 아니에요. 과락 아닙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과락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락이 어려워요. 3만 명을 시험을 보는데, 한 3만 명 시험 보는데 과락자가 잘 나올 때 한 명. 예, 거의 과락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시험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과락이 나오면은 그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어, 과락이 나오면 왜 3만 명 중에 하나가 내가 된 거잖아. 얼마나 멋있어, 그죠? 시험 공부를 하시려면 두 가지 길이야. 첫 번째는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과락 맞기 위해서 공부하시든지. 예. 과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정답을 사실 거의 많이 알고 있어서 정답을 피해가지 않는 이상은 과락이 안 나와요, 이 시험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락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시험은? 과락 걱정할 필요는 눈꼽만치도 없다. 이해되나요? 자, 두 번째가 총점인데 얘가 문제인 거죠. 총점은 이제 전체를 다 합했었을 때 전체 점수가 100분위 기준 60%, 즉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점 만점으로 놨었을 때 200점 곱하기 100분의 60이니까 몇 점? 120개 이상만 맞아주면 되는 거죠. 몇 개요? 그렇죠, 120개. 그러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총점 기준에만 초점을 두셔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과락하고 총점하고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합격을 위해서 과락 조건은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총점만 맞추시면 돼요. 자, 그러면 120점이면은 120점이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한번 퉁 털어서 계산을 하면은 전체가 200문제인데 그렇죠. 200개 중에서 토탈 120개를 맞아 주려면은 우리 평균적으로 계산했었을 때 각 영역별로 10개씩 틀려서 여기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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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하면 120점이 나와요. 영역별로 25문제 중에서 몇 개, 10개 틀려도 10개 틀려도 어떻게 된다? 딱 120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0개 틀리기 어려워요. 무슨 소리냐면 평균 점수가 전국 평균 점수가 한 21점 정도 돼요. 인행사. 또 뭐 실천론 같은 것도 다 20점 이상입니다. 평균 점수가. 실천론. 뭐 점수를 많이 깎아 먹는 것들이 이제 3교시 과목에 몰려 있고 3교시에 보는 정책이나 또는 법제에서 많이들 깎아 먹는데 그 외의 것들 가만히 따져 봤었을 때 이 점수,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10점씩 까먹는 것도 사실상 굉장히 뭐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도. 이해되시나요? 상황이 어떤지? 자, 그러면 가만 생각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의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요. 30% 초반대예요. 제일 낮았던 때가 9회 때 시험이었는데 그때는 20% 미만, 18%인가 19%인가 그랬습니다. 합격률. 18%, 19%면은 우리나라 국가고시 중에서 변리사 있죠. 변리사가 아니라 법무사. 법무사 합격률만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데 시험이 다른 거 볼 것 없이 과락 조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총점 조건에서 120점만 맞아도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역별로 10개씩이 다 틀려줘도 그래도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합격률이 낮은가? 그렇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자,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시험은 이 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 시험을 언제 보느냐예요. 이 시험이 언제 치러지냐면 항상 1월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우리가 18회 시험은 2월 8일 날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뭔지 모르세요? 원래 1월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보는 게 정상이었었는데 18회 시험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님께서 경상남도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부산을 와서 시험을 봤습니다. 경상남도에 시험 장소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도의원님께서 안 된다. 우리도 시험 장소를 산업원료관리공단에서 마련해라. 경상남도에서 시험 볼 수 있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정식으로 이제 경상남도 차원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민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민원 들어갔던 시기가 9월 달이에요. 우리가 법에 보면 시험을 시행하기 정확히 90일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의하면 90일 전에 시험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1월 세 번째 주에 보통 시험을 본다면 거꾸로 90일을 가면 10월 달에 공고를 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 장소로. 시험 장소, 시험 일시 이런 것들을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 장소부터 시험 시간까지 전부 다 정해가지고 그래서 공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10월 달에. 10월 초반에, 10월 첫 주쯤에. 90일 전이니까. 1월 세 번째 주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90이면 10월 달이 되겠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9월 달에 그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장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시험 장소를 새로. 그러니까 10월 달에 발표 준비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경상남도의 그 도의회 차원에서의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시험 장소를 새로 구하느라고 한 달이 미뤄진 거예요. 시험.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는 사실 이 없이 다 1월 세 번째 주 토요일 날로 다시 복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시험은 1월 달에 시험을 봐요. 1월이 어떤 달이에요? 1월 세 번째 주면
우리가 연간 중에 가장 항상 우리는 바쁘지만 그래도 1 년을 놓고 따져 봤을 때 가장 바쁠 때가 언젠가요? 우리 연말 연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12월 달서부터 1월 달 사이가 상당히 우리들한테 분주해요. 어떤 면에서 분주하죠? 예, 그렇죠. 송년회 해야죠. 송년회, 막년회 해야죠. 신년회 해야 되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시기가 굉장히 복잡한 시기인데 이제 법상에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의 재무회계칙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회복지 법인하고 시설이 예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예산 보고를 시군구에 언제까지 하냐면 회계연도 종결 5일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이죠. 거꾸로 5일을 계산해 보면 12월 30일부터 계산해 보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까지.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성탄절을 잘 못 보냅니다. 크리스마스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크리스마스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을 못 보내. 그날도 와서 이제 그 예산 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 보고서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법인 소속 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법인의 이사의 의결 조치까지 받고 그걸 다시 시군구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업 결산, 이제 결산 보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결산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2년도에 그러니까 그해 쓴 거를 그 다음에 결산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어떻게 사업에 대한 결산들을 내려야 돼요. 올해 무슨 일을 했다, 그죠? 그러니까 예산, 결산, 그 다음에 사업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년회, 막년회, 그렇죠, 신년회 참여를 해야 돼. 그러면 이 2달 안에 공부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다들 그걸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야. 보통 우리는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지 간에 긴 시간을 두고서 나눠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죠. 한 시점에 그냥 와장창 몰아서 공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 개월 두고 공부한다. 그럼 이제 거꾸로 해서 한 11 월, 12 월, 한 1월 이렇게 3 개월 정도 놓고서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연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이 시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만 7-8천 명, 한 3만 명 갖고 온 사람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현장에 가서. 근데 응시자 숫자, 응시자 숫자 10월 달에 우리 시험 공고가 나면은 12월 달에 응시를 해요. 응시를 하면은 응시자 숫자는 4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시험장에 간 사람이랑 시험에 응시한 사람 차이에 10,000명 차이가 난다는 소리죠. 그 10,000명이 뭐죠? 결실을 했다는 소리예요. 왜 결실을 했을까요? 돈은 내놓고 시험 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시험장에 가진 않고 시험을 안 봐버립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포기를 해버린 거죠. 그렇죠. 포기를 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시간에 걸려서 그래요. 이 시즌에 걸려서. 이 시험이 여름이나 또는 가을쯤에만 있어도 합격률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연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너무 광범위해요. 광범위해요. 8개 영역을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 8개 영역 전공 필수로 다 공부를 하셨죠? 그렇죠. 보통 하나당 기본적으로 한 학기 이상은 투자하셔서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한 학기 공부해서 정리가 되는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또 석사 과정에서 똑같이 또 공부합니다. 그렇죠. 석사에서 기초 과정으로 또 공부해서 석사 과정에 들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 영역당 한 학기씩 시간을 투자해서 그것도 한 주에 3시간씩, 3시간씩. 이제 학교에서만의 수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3학점짜리들이니까. 근데 거기에 플러스 내가 제대로 공부하려면 뭐 보고서도 쓰고 어쩌고 하려면 한 영역당 한 주에 그 3배 정도, 한 9시간, 10시간은 투자를 해야 모양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런데, 그런데 그 엄청난 거를 모아놓고서 시험을 보시겠대요, 지금.
자, 이 시험이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또 뭐냐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라고 우리한테 여겨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시험의 합격률이 낮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만 극복하면 어떻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나이를 이유 삼고,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못해, 뭐 외워지지가 않아, 그렇죠? 어, 여러 가지 일종의 자기 합리화적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는데, 사실 그거 제가 이 강의를 지금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많은 분들의 합격하시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랬었을 때 연령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연령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엔 60대 중반, 70대까지도 충분히 어떻게 조금만 공부하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방법만 아시면.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다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첫 번째 이 시험의 가장 큰 문제점인 이 시간, 시간, 그러니까 시험의 시즌, 이 시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주 당연하면서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시험은 몰아서 공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간을 몰아서 한 석 달 동안 내가 해보겠다 이래서 몰아서 공부하시면 죄송하지만 그래서들 망고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한 4월, 한 5월 이때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천천히. 절대로 9월 달서부터 10월 달서부터 그때 몰아서 한 3개월 하겠다. 그러면 몸만 힘들고 또 결과도 좋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커요. 확률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4에서 5월 달 사이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1급 시험에서 영역이 8가지가 있는데 8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영역이세요? 어떤 과목? 지역사회복지론. 그게 어려웠죠. 지역사회복지론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지역사회복지론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지역사회복지론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너무 쉽게 생각해서 만만하게 보셔서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론이 어려운 이유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영역 자체가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부터 과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론의 대부분의 구성이 학자들로 되어 있어요. 학자 이론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학자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 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렇죠. 이론 체계들의 기반을 알아야 돼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 맨날 시험에 힐러리, 맥커비, 로스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 바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주장만 했으면 좋은데 모델들 세분화해서 주장시키죠. 테일러와 로버츠의 5가지 실천 모델, 로스만의 3가지 모델, 그렇죠. 웨이라고 갬블의 8가지 모델. 그거 기억하고 그거 정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것 때문에 애들 어떻게 우리 속된 말로 학을 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봤던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험적 또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 체계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것들 정리하는 게 힘든데 사실은 그것도 일정 뿌리맥만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공부하면은 돼요. 제가 이건 좀 보세요. 이건 이렇게 외우세요. 하는 방법들대로만 쫓아오시면은 그건 사실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그런 과목들이 점수를 더 많이 끌어올려 줍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시험에서의 핵심은 법제론이에요. 법제론. 법이요, 법.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복지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맨날 사회복지 해요.
사회복지가 무슨 뜻이죠?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사회복지라는 말 계속 듣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고. 그렇죠? 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계시고. 그럼 사회복지가 뭔지 한번 정의를. 예. 예? 예. 사회 이롱 홍익인간이네. 그렇죠? 넓을 홍. 그렇죠. 예. 1월 2. 그렇죠. 예. 인간에게 널리 예. 이로움을 끼친다. 홍익인간. 단군 얘기까지 또 나와야 되네. 그게 아니고 자, 잠깐만 볼게요. 이 사회복지가 복지라는 말이 뭔지는 아세요? 복지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맨날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사회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시구나. 자, 이게 복지라는 게 welfare, 영어로 해봅시다. 영어로 하면 welfare입니다. welfare. welfare. 요새는 welfare보다 well-being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well-being. 그렇죠. well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좋은. 그렇죠. 예, 구세 부사용이죠. 더 좋다, 좋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페어라는 건 상태죠. 그러니까 좋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좋은 상태. 그러니까 좋은 상태라 우리는 이걸 놓고서 이 좋은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충족되면 나는 좋은 상태에 있게 되는 거야. 내가 결핍 상태, 난 부족해. 그렇죠. 난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한데 어떻게 돼? 그걸 먹지도 못하고 갖지도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웰빙 상태, 웰페어 상태가 아니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복지는 단순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해주는 일은 뭐죠?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욕구가 충족되면 이 사람이 웰페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하는 건 뭐예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돼? 국민이 예, 욕구 충족이 되니까 빈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렇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욕구를 국가가 충족시켜줘요. 그러면 좋은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앞에 이 사회라는 말이 중요해요. 복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정책문에서 배웠어요. 사회복지도 있고 기업복지라는 것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우리 티트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복지의 3분화 모형을 얘기하면서 사회복지, 재정복지, 기업복지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럼 요거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기업복지는 뭘까요? 기업복지란 말이. 이게 누가 복지를 시켜주느냐, 즉 복지의 제공 주체를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자, 기업복지는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회사에서 기업이 직원들한테 수당도 주고, 그렇죠. 직원들의 후생 복리적 차원에서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해줘요. 그거 우리 기업복지라고 하잖아요. 자, 사회복지는 그럼 누가 복지에 대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사회가 지겠다는 거예요, 사회가. 개인의 웰페어한 상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주겠다는 거지? 그 주체가 사회라는 거죠. 사회라는 건 사람들의 모임이 사회예요. 그렇죠?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체계적인 조직,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로 내리죠. 이해되세요? 자, 가장 확대되어진, 자, 뭐야, 이 사회라는 것은 지역사회도 될 거고, 그렇죠? 예, 좀 더 확대되면 뭐가 돼요? 국가가 되죠. 가장 최고봉에 놓여져 있는 사회는 바로 국가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복지에 관한 개인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야? 예, 지역사회를 지역 기타 여러 가지 사회들,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그 사회 체계들을 포함해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게 그게 사회복지예요. 그럼 국가가 복지를 하려면 국민들한테 뭘 해야 돼? 세금 걷어야 돼요. 사회보험료를 걷어야 돼요. 그렇죠. 맨손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재원이라고 하는데 재원을 걷고 그 재원을 권위적으로 어떻게 할당 나눠줘야 돼. 국민들한테 권위를 행사해야 된다고요. 너 당신 돈 많으니까 돈 갖고 와. 그럼 돈 줘, 안 줘? 사람들이. 안 주죠? 법에다가 뭘 하죠? 돈이 얼만큼 있는 사람들은, 소득이 얼만큼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강제로 국가가 걷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이해되세요? 어. 자, 그것뿐만 아니라 배분에 있어서도 부자는 가난한 사람한테 "너 참 가난하구나. 너 불쌍하구나." 그래서 그냥 기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기여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가 되질 않아요. 실질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죠? 예.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가 중개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되나요? 부자의 것을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게 만들어 놨죠. 그게 바로 공공부주제도예요. 그런 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국민 개인의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 이 국가가 가져야 될 강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 권위, 공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권력. 공적 권한이죠. 그 공적 권한은 뭘 통해서 만들어지죠?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으로. 법은 국민에게 강제되어지죠. 그렇죠. 예. 자, 사회복지는 전부 다 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가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 사회복지 시설을 만드는 법, 그렇죠? 공공부조에 관련된 법, 사회보험제도에 관련된 법, 사회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 어느 하나도, 단 하나도, 우리가 다루는 이야기들 중에 단 하나도 이 법 바깥에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 시험에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뭐냐? 자, 사회복지 법제론에서는 전부 법 얘기죠. 그렇죠? 이 법을 이 영역별로 어떻게 다뤄놓냐면은 실천론에서도 법 얘기를 합니다. 실천론에서 사회복지 사업법 얘기를 하죠. 사회복지 사업법. 실천론의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가 누구죠? 실천의 주체가 사회복지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사에 관한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천론에서부터 법 얘기를 시작하고, 잘 아시겠지만 지역사회복지론의 3분의 1은 전부 법 얘기죠. 지역사회복지론 후반부에 가면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누가 하느냐, 즉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추진 체계들이 등장을 해요. 거기 보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사회복지 협의회,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자원봉사, 자원봉사 조직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뭐 지역사회 보장 계획, 이런 것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어디서 다루고 있어요? 법에서 다루고 있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그렇죠? 그다음에 자활사업에 관한 규정은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다루는데, 그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다루고 있어요. 즉 지역사회복지론 어렵다고들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운 지역사회복지론의 3분의 1은 전부 뭐다? 법 얘기예요. 법 얘기. 이해되시죠? 예. 정책론에 가시잖아요. 정책론에 가면은 사회복지 정책 후반에 가면, 정책론 후반부에 가면은 사회보장론이 등장하죠. 사회보장의 기본 내용도 전부 뭐죠? 사회보장 내용도 사회보험관련법, 사회보험관련법, 공공부조관련법, 사회서비스 관련법들에 대한 얘기죠. 이것도 전부 법 얘기예요. 정책도. 사회복지 행정론에 가시게 되면은 뭘 또 공부하시나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평가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렇죠?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들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사회복지 사업법이나 기타 등등에서 전부 법 얘기예요. 법제론도 뭐 아시겠지만은 100%다 법 얘기죠. 죄송한 게 아니라 이 시험의 전체 8영역 중에서 기출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3분의 1은 법이에요, 전부 다. 이해되나요? 3분의 1은 법이라고요. 이 시험에 자꾸,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이 법에 대한 맥락을 잡지 못하고 공부하셔서 그래요. 이해되죠? 이 시험은 법만 잘 잡으시면 제가 장담 드리건데 무조건 합격합니다. 무조건. 자, 그런데 이 법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법조문이죠, 전부 다. 그렇죠. 조문을 눈에 익히고, 그렇죠? 예, 머릿속에 그것을 내 것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다루는 법이 무슨 법이 있는 줄 아세요? 가자, 한번 보면,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 세 법이 이제 사회복지 관련 일반법이에요. 그 중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두 법. 두 법.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서만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세뇌 문제 나오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론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나오고, 저 행정론에서 나오고, 또 법제론에서 나와요. 한 10문제 나와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시험이.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수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자, 이 세 법이 일반법 체계고, 그 다음에 공공부조 관련해서 5가지 법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긴급재해, 긴급복지지원법. 이렇게 5가지가 공공부조 관련 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관련해서 우리나라 또 5가지 법이 있어요. 사회보험. 그렇죠. 우리나라 맨 처음 등장했던 사회보험이 뭐예요? 산재보험이죠. 산재보험이에요. 1963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도입돼요. 그래서 산재보험, 두 번째 도입된 보험이 의료보험이에요. 의료보험. 지금 1999년 법 개정이 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었죠. 1963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63년 11월 달에 산재보험이 들어오고 63년 12월 달에 이 의료보험이 들어와요. 의료보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민연금.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시작됐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이 돼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 시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마지막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던 노인장교양법. 5개가 있어요, 또. 그러면 이것만 해도 13개죠. 여기다가 이제 사회서비스 관련 법들이 존재를 해요. 뭐냐?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그 다음에 입양특례법,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어, 예, 한부모가족지원법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매매 방지 보호,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성폭력, 그러니까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우리가 봐야 될 법 체계가 25가지 정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한순간에 돼야 안 돼요. 더군다나 요새 트렌드가 정책론 시험을 전부 법제를 내고 앉아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17회 시험 때 세상에 법제론에 아동복지, 그러니까 정책론 시험에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정책론에서. 사회복지사업법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게 정책론에서 나왔어요. 법제론 시험에, 그러니까 정책론 시험에 법제의가 등장했다고요. 법조문 얘기가. 이 트렌드는 앞으로 더 강해질 거예요. 뭔 말인지 되시죠? 사회복지사가 법체제를 모르고서는 1급 시험도 못 보시지만 더 나가서 실전 현장에 가서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법이 근간이에요. 이 시험의 근간. 법만 잘하시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그 법이 지금 공부하셨던 것처럼 20몇 개나 돼요.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이게 단순간에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법 공부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고 매일같이 법 공부는 조금씩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네이버 밴드에 제가 3개씩 법조문을 올려드려요. 매일같이. 그렇죠. 그거 보셔요? 그 법조문 옆에다 보면은 기출 회차를 다 붙여놨거든요. 모르시는구나. 네. 기출 회차를 다 붙여놨어요. 이게 몇 회 나왔습니다. 몇 회 나왔습니다. 그 법조문을 보면은 어떤 법조문은 시험에 몇 회가 나온, 뭐 5번씩 나온 그런 조문들도 있고, 주로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그 내용들이 몰려 있는데,
그걸 위주로 해서 하루 3개씩은 어떻게 된다? 법조문 공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언제부터? 4, 5월 달서부터. 나머지는 죄송한데 이런 것들은 진짜 몰아서 공부해도 돼요. 진짜로. 법 공부만 제대로 해놓으셨다가 한 6, 7, 8월쯤 가셔서 천천히 얘네들을 공부하시면 얘네들이 잡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간에 한 석 달 동안에 와장창 다 끝내버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타임테이블을 짜세요. 예. 시간 계획표를 짜셔서 접근하시되 시험 공부의 마무리 수준은 어느 때쯤으로 잡는다. 남들이 시험 공부 시작할 때쯤인 11월 달, 10월 달쯤에 여러분들은 한 회독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 중요한 건 법은 철저하게 공부해 두시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한 회독 정도 하시면 돼요. 인행사 같은 거 뭐 강의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면 한두 주면 깔끔하게 정리 끝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한 회차 정도만 그렇게 공부하시고 10월 달 이후에 한 번만 더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시험은 빨리 시작하라는 겁니다. 합격하고 싶으면. 절대로 단타, 끄트머리 가서. 자, 우리 그렇죠? 아까 전에 예를 드린 것 중에서 뭐 한 달 공부해서 붙었어요. 기출문제만 풀어서 합격했어요. 그게 전부 어떤 애들인가요? 현재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한 애들, 졸업생들의 젊은 친구들. 걔네들은 시험에 대한 감도 있고, 그렇죠? 예, 연령 특성상 기억하고 외우고 이러는 내용들이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게 그런 특수한 계층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막 졸업한 애들. 이해되시나요? 졸업 이후에 졸업하신 지도 오래됐고 또 공부를 하지 않으시다가 또 공부를 하시는 시점에 놓이셨던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이 시험에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단타적인 이 짧은 시간을 갖고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그렇죠? 그리고 길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이해되나요? 나머지 것들 뭐 조사론 어려워요 얘기하시는데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그 학문들이 추구하는 맥이 있고 또 한 가지 이 시험은 60점 맞으면 합격한다 그랬죠. 어, 기출되어졌던 부분에서 80% 나와요 시험이. 진짜입니다. 예. 지금 기출문제가 9회 시험 때서부터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18회까지 시험이 치러졌는데 1회서부터 9회까지 시험, 그 중에서 1회에서 3회까지는 공개를 했다가 4회 때서부터 시험 공개를 안 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회 시험이 굉장히 합격률이 낮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던 거예요. 9회 시험이.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합격률이 너무 낮아서 학생들이 그 행정 소송을 걸었어요. 시험 출제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슨 시험을 이따위로 냈느냐. 그래서 9회 시험부터 공개를 시작한 거예요. 시험 기출문제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그러니까 기출연도 9회 이전 내용들 보면은 뭐 시중에 돌아다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는 보건 문제라고 해서 가짜 문제야. 그거는. 실제로 기출된 것을 실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9회 때부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9회서부터 18회까지 지금 몇 회? 10회차가 진행이 됐죠. 이 10회차 시험 안에 약 200문제씩 계산을 해서 한 2천여 문제가 조금 넘는데 그 문제 안에서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서 80%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 없다.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버리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만 쫓아오시면 되더라.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마시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우리 교재에 보면 파란색 글씨 써놨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글씨. 이 파란색 글씨가 뭐라 그랬죠? 기출됐던 지문들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연도들 달려 있죠. 회차들. 그렇죠. 이게 기출 회차들입니다. 보면 많이 나오는 데선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데서는 적게 나오고 또 까만 글씨로만 돼 있는 데들은 달아는 놨는데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란색 글씨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10월 달 이후서부터 기출문제 쭉 풀어보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밴드에 올려드린 문제들, 그다음에 법조문들 3가지는 반드시 매일매일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법 공부를 제대로 해놓으시면은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합격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합격 전략에 관한 얘기들 중에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 주세요. 네. 어. 자, 네. 네.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제 보기도 어렵고, 그렇죠? 보기도 어렵고, 어, 제가 말씀드리건데,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근데 이 모르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보는 수밖에. 그래서 밴드 들어가셔서 사회복지 법령 조문이라고 해시태그를 하나 달아놨죠. 그걸 딱 클릭하시면 법조문만 쭉 등장합니다. 거기 옆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출되어졌던 조문들 옆에 연도가 회차가 다 달려있다 그랬죠. 그거 위주로 해서 자꾸 눈에만 익히십시오. 눈에만 익히시고 이후에 공부를 이제 법제론 공부를 우리 같이 하겠죠. 법제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단순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한 번 봐가지고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어떻게 한다? 계속 보셔서 눈에 익히시고 마음에 익혀주시는 작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예. 자,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건데 마음 가운데 딱 3가지 마음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3가지. 첫 번째는 왜 이 공부를 하느냐 이겁니다. 1급 시험 준비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국가가 1급 시험 제도라는 것을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1급 시험을 이제 2003년도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왜 국가가 사회복지사한테 이 시험을 보게 만들었을까? 더 나가서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면서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수련을 받게 되면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왜 국가가 자꾸 이런 전문성 얘기를 하고 또 여러 자격증 직종들 중에서 이 사회복지사에게 시험을 강제를 할까? 그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많이 알아야만 될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삶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세요, 혹시? 현장에 나가면 그저 월급만 받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셔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까지 사회복지사들 월급 얼마나 돼요? 그게 20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월급만 바라보고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자신이 불쌍해.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전문가가 되고 전문가로서 전문가다운 사람이 되면 월급, 그렇죠?
그에 대한 보상도 나한테 쫓아온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예. 2급 자격증 갖고 계셔서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취업하시는 것보다, 그렇죠?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지금 제도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부탁드릴 거는 뭐냐? 왜 이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내가 그동안 4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사회복지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적 체계에 대한 총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이렇게 공부를 해볼 거야, 언제. 예. 대학원 가셔서 석사, 박사를 만일 들어가셔도 절대 이렇게 공부 안 합니다. 절대 이렇게 공부 안 해요. 그렇죠. 오로지, 오로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총정리, 전체 가장 중요한 과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1급 시험 보는 이 시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수험 기간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다? 나의 지적 체계, 사회복지 관련된 지적 체계를 총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겹치는데, 사명감. 진짜입니다. 사회복지사 하나가 잘 만들어진 사회복지사가 나오면, 그럼 어떻게? 몇 사람, 몇십 명, 몇백 명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그만큼 소중한 직종입니다. 우리 하는 일들이. 뭐 앞으로 뭐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세상 모든 직종들 뭐 하다못해 변호사, 약사조차도 다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군은 영구적으로 남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계가, AI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사명감을 가져주십시오. 내가 요번에 공부하면서 제대로 한번 공부해가지고 정말 멋진 사회복사가 돼서, 그래서 이걸 갖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사회복사가 세상에 수급권자 구분도 하나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제대로 된 정보 하나 제공하지 못해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학교만 다닌 거야.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이 아니고 사이비 대학교라는 소리를 듣지, 그죠? 네. 자, 세 번째.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자신을 되게 믿고 사랑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누구죠? 결국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 납니다. 내가 잘 돼야 어떻게 되죠? 우리 가족도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사회도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뭐죠? 이 소중한 존재인 나를 더 소중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수험 기간 동안에 세 가지, 그렇죠? 세 가지 지적 체계를 굳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 다음에 내 사회복사로서의 사명감을 확고히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중한 나를 더 빛나게 해보자. 이 생각을 갖고서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앞으로 지나간 내 인생이 아니고 앞으로 내게 주어질 인생들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걸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알았죠? 예, 끝까지 저도 함께 할 테니까 우리 꼭 좋은 결과 얻어내자고요.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시면 자, 수험 전략, 이 시험 제도에 대한 간략한 얘기들 나눠봤어요. 다른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또 제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